반갑습니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신재욱이라고 합니다. 앞에 안영근 박사님이 너무 빨리 해주셔서 저도 한참 기다렸어요. 높은 공연 살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소비기한 다 아시죠?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서. 소비기한하고 유통기한하고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즉 가게에서 선반에 놔두고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은 영업자예요. 파는 사람 중심이죠. 근데 소비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 판매 가능해서 오늘이 유통기한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유통기한 이만큼 거 사고 세일 많이 하잖아요. 가족 집에 가시면 드시잖아요. 자 소비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 식품에 표기된 보관방법을 정확하게 지켰을 때 섭취해도 안전이나 품질에 이상이 없는 기간. 즉 얘는 적극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지도인 거죠. 이 두 가지의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사실 이 그림이 이제 제일 유명한 그림인데 소비자나 유통기한을 산출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되게 유사해요. 유사하지만 제가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안전기술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소비기한을 교육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소비기한, 유통기한 차이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소비기한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여러분들 오늘 다 배우는 게 되게 어려워요. 지금 식품 전공하신 분들 혹시 계세요? 이공계열 전공하신 분들? 그분들 이야기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오늘 그래도 대충 한번 듣고 가시면 좀 나아지겠죠. 자, 이 가운데 있는데 밑에 거죠? 한 번만 넣는데. 시제의 역사가 되게 깊어요. 1962년의 식품위생법, 우리나라 식품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죠. 식품위생법이 가장 근간이 되고 그 외에 표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1962년에 식품위생법이 공포가 되거든요. 공포가 된 이후에 그 전에는 일본법을 그대로 썼어요. 법 이름도 똑같습니다. 식품위생법으로 한자로 된 법을 썼는데 거기서부터는 제조일자를 표시했어요. 제조일자 표시하고 그 이후로 이제 유통기한 표시하게 되고 나라에서 권장 유통기한 알려주고 그 권장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영업자들이 전부 다 유통기한을 다 측정합니다. 이런 식품은 요 정도 기한에서 조금 당도를 해야 변화들이 있다가 자 우리 안 되겠다 소비기한으로 바꿔보자. 법을 공포가 됐죠. 그 2022년에 시행이 됐고 1년 유예 기간이 주면서 2023년부터 전면적으로 대신에 우유는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유 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재고 갑자기 늘어나서 우유 판매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우유는 조금 미뤘어요. 31년까지.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법적인 근거가 식품 공전이 식품 공전이라는 게 뭐냐면 식품 위생법에 나오면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대해서 식품 읽고 놓은 게 식품 공전, 첨가물에 대해서 기준 규격을 만들어 놓은 게 그건 이제 이따 다시 이게 문제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1차 표시제를 하게 돼 있는 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소비기한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제조일자 표시하는 게 있고, 소비기한이나 품질 유지기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식품공전 제가 그만 말씀드렸던 식품공전에 식품의 유형이 한 300여 개, 298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에요. 소비기한 표시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게 29개 유형이 있어요. 보시면 설탕, 빙과 식용, 얼음, 등등 주류에서 맥주, 약주 빼고 소주나 이런 독간술들 있죠. 자, 이런 애들은
사실은 변하는 게 없잖아요. 설탕이나 뭐 우리 아이스크림 같은 거 냉장고에 냉동실에 한참 넣으면 이게 품질의 변화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조 일자를 표시해도 돼요. 변화가 없습니다. 또 하나가 소비기한 2나 품질 유지기한 표시하는 게 있어요. 예를 보면 잼류, 단류, 다류, 뭐 각종 발효식품들, 김치, 젓갈, 또 장류, 된장 같은 거 있죠? 매주는 빼고 이런 것들은 발효를 하잖아요. 발효를 하면 예를 들어서 김치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분은 막다른 생김치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년, 2년 묵은 그런 확 익은 김치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소비자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품질 유지 기한고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식품은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된다. 자, 관련 규정이 이겁니다. 식품공정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시장처장이 식품에 대해서 기준과 규격을 공식이라는 걸 다 모아놓은 책이 식품공정이에요. 식품공정에는 식품의 유형별 정의, 그 유형이라고 하는 거 어떤 빵이 될 수도 있고 뭐 당류가 될 수도 있고 장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유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유형들이 300개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세부적으로 나뉘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과 규격을 보시래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조 기준, 보존 기준, 유통 기준 다 사람이 지키는 거죠.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식품이 갖고 있어야 될 특성을 얘기해요. 수분은 어떻게 되고 탄산수 쓰지 말아야 되고 미생물 얼마 이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특성입니다. 거기에 보면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또 식품 위생법 말고 우리 식품에서 양대산맥이라고 하는 법, 표시법이 있죠. 이 표시법에서도 소비기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을 제조하게 되면 품질 보고라는 걸 해야 돼요. 내가 제품 생산 개시일의 앞뒤 15일 내에 자, 우리는 어느 공장에서 어떤 유형의 제품을 어떤 원재료로 어떤 제조 방법을 통해서 만들고 이것은 포장 단위는 어떻게 되고 보존 기간은 어떻게 되고 뭐 유통 방법은 어떻게 되고 이런 굉장히 상세한 것들에 대해서 품목제조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품목제조를 보고할 때 딱 보면 소비기한을 설정을 해서 제시를 해요. 품목제조 보고는 이제 시군구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품목제조 보고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므로 얘들을 따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소비기한 연장을 할 때 또 따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입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식품도 똑같이 우리나라 유통되는 식품의 절반이 수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식품은 사실은 수입하시는 분이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외국 걸 그대로 이제 보고 그 사람들한테 저걸 받아서 하겠죠. 신고를 할 때. 자, 근데 소비기한을 설정하려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게 식품 등의 소비기한 설정 기준이라는 게 2023년에 고시가 됐어요. 여기를 보시면 4조의 소비기한 설정 방법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원칙이라고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 누가 소비기한 설정을 해야 되는지 주체. 이 주체는 무조건 제조하시는 분들이 해야 돼요. 식품 제조하는 사람, 첨가물, 축산물,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소비기한을 설정을 해야 되고 그 설정된 소비기한에 대한 책임도 그 사람이 집니다. 내가 만약에 그릇된 잘못된 거에서 예를 들어서 유통할 때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났어. 그 책임도 제조하시는 분들이 져야 돼요. 유통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식품이라는 게 포장 재질도 되게 다양하죠. 보존 조건 4가지 있어요. 법에서 말하는 거. 또 제조 방법 엄청나게 다양하고 원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의 특성을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얘들은 반드시 소비기한을 할 때는 위해 방지. 자,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위해 방지, 또 품질 보장. 요걸 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비기한 설정 시간을 내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조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몇십만 군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60만 개 넘는 제조하는 데가 있는데 그 중에 거의 60, 70%가 굉장히 영세하신 분들이거든요. 사업자 영업자 20명 이 정도 이하에 굉장히 영세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이 몇 개 안 되는 대기업이 거의 매출의 한 60, 70%를 다 차지하거든요. 그 구조 자체가 그대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제시를 해줬어요. 법에서. 그래서 소비기한 설정이 가능한 다른 영업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 옆에 공장에서 거의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데 이분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다 부탁하는 거죠. 우리 소비기한 설정 좀 해줘.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이나 대학 기술연구소 또 식품 관련 연구소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만약에 해외 OEM 제품이다 하면은 해외에 있는 대학과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가 자, 이 밖에 나가면 식품위생 검사 기관이 되게 많아요. 민간 건강 검사 기관들, 자가분리 검사 기관도 있고 식품 전문 검사 기관도 있고 이런 데다가 돈 주고 의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해도 최소한 500만 원 씁니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다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하나 하는데 왜 그런지 일단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제도가 있는 거예요. 소비기한을 생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나라에서 아까 권장 유통기한 제가 말씀드렸죠. 권장 소비기한 내로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두부는 3일. 내가 어떻게 제조를 했든 두부는 나라에서 정한 3일이면 오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소비기한 표시를 안 하는 거, 품질 유지기한 하는 거 소비기한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품질 유지기한 써야 되겠죠. 자, 세 번째가 유사제품 비교라는 기가 막힌 제도가 있어요.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비기한이 설정된 다른 제품이 지금 유통되고 있어요. 얘랑 특정 조건이 맞으면 그걸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제품 보관 및 유통 조건, 원재료, 성상, 겉모습, 그리고 포장 재질 포장 방법, 제조 공정, 살균 또는 멸균 방법이 동일하면 같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제가 이걸 소비기한을 한 4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제품이 대다수. 대다수인데 문제가 뭐냐?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제품이 똑같은 게 10개가 있으면 이 사람이 이걸 느끼고 이 사람이 이걸 느끼고 느끼고 하면 이게 우리 저기 웃는 소리로 그 얘기 하잖아요. 한 살씩 있는 친구라고 하다 보면은 아버지하고도 친구가 친구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이지를 몰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안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이걸 조금 손을 보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소비자 설정에 관련 이건 2023년에 새로 생긴 건데, 자 학술지 등재, 논문, 그리고 정부 추경기관, 정부기관의 연구 보고서, 그리고 식품산업협회 또는 공업자 조례에 관련한 보고서를 이용하면 요거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보고서를. 그건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4가지, 7가지 정도 맞아야 돼요. 이게 보면은 식품의 유형은 아까 식품 공정에서 법으로 정해진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뿐만 아니고 그 안에 보면 예시가 있어요. 과자라고 하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비스킷도 있고 쿠키도 있고 크래커, 요거에 다 세부적인 것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상, 분말인지, 페이스트상인지, 액상인지 이런 것들 맞아야 되고, 다 포장 재질도 똑같아요. 지금 종이제, 합성수지, 병, 금속캔, 파우치, 뭐 종이도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근데 합성수지제는 우리나라에 본래 지금 합성수지제 종류가 재질이 43개? 이 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똑같이 그냥 취급을 해줘요.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폴리에틸렌 제일 많이 식품 포장재로 제일 많이 쓰는 게 폴리에틸렌하고 폴리프로필렌, PET 이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PET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많이 쓰는 PET. 그리고 PE가 제일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어디서 제일 편하게 보시냐면 주방에 폴리글로 보이죠? 얇은 거, 위생장갑. 이게 폴리에틸렌이에요. 그 PP는 그거보다 약간 두께가 느껴지고 좀 바스락거리는 다 똑같은 비닐이지만 그겁니다. 근데 PE하고 PP도 엄청나게 차이나는 게, 여러분들 주방용 장갑 위생장갑 끼고 프라이드 치킨 한번 드셔보셨어요? 그거 한 마리 딱 먹고 나면 손에 기름 다 묻혀. 얘는 기름 풀었으면 그게 될까요?
공기 투하성도 PP보다 높고. 그래서 서로 식품을 보관을 할 때 기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똑같이 보죠. 그것까지 분야시키기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포장 방법도 있죠. 포장 방법에 우리 보통 일반 포장이라고 하는 우리 호두 과자 이렇게 종이로 싸는 것처럼 일반 포장이고, 요새 나오는 식품도 거의 다 밀봉 포장하죠. 밀봉을 하는 게 있고, 진공 포장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가스치반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과자들 가스치반 질소 넣어가지고 하잖아요. 이런 방법까지 똑같이 해서 보존 및 유통 온도가 동일해야 돼요. 냉장, 냉동, 실온, 또 상온.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동일해야 되고, 보존료를 썼는지 안 썼는지, 유탕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유탕 처리는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이게 벌크 상태에 우리 식용유에 있는 기름이 산화하는 거랑 튀겨가지고 놔둔 게 산화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틀려요. 사실은 식용유 한 2년 정도 나와도 저는 문제 없어요. 집에서 드시는 콩기름이나 이런 것들 한 2년 정도 그냥 상온에 놔둬도 상가 그 사람들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근데 유탕 유출이 튀겼다 하면은 조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3, 4일이면 바로 맛이 가요. 그럼요. 3, 4일 내에 맛이 갑니다. 튀겼다 하면 기름의 종류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이거 중요하고요. 살균을 했느냐.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보존성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멸균을 했으면 멸균의 방법들. 살균하고 멸균은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들. 살균은 그 유산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병원성 미생물을 없애는, 살아있는 병원성 미생물을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살균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미생물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책에 나와요. 멸균은 아예 그 포자까지 완벽하게 없애는 게 멸균이에요. 그러니까 우유도 멸균 우유가 있고 살균 우유 있잖아요. 살균하는 종류도 되게 많죠. 저기 행성에서 만드는 파스처라이즈하는 좋은 생산하는 우유 있고, 뭐 HDF에 그래서 135도에서 3초 살균하는 우유 있대요. 살균하는 방법도 동일해야 되고, 살균하는 방법 중에는 주정처리나 산출이 들어요. 이 주정처리는요, 여러분들 잘 인식을 못하고 계시겠지만 생면이죠. 생면이나 떡볶이 떡 이런 것들은 가끔 주정 처리를 해요. 주정을 가지고 미생물 못자라게 살균 처리를 합니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요 7가지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유사제품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를 아까 통일주제 보고 한테 써야 되거든요. 이때 우리는 유사제품 비교를 하겠다 하고, 우리가 만든 제품은 녹차가 스낵이고 이런 제품이고, 기존에 우리가 시장을 돌아봤더니 이런 제품이 있더라. 그때 다 일치하죠. 성상, 식품 유형, 보존 유통온도, 사용, 보존료 사용 여부, 유통 유출이, 또 유통기한 해서 이렇게 됐으니 우리는 이제 따라가서 그냥 유통기한 6개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로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소비기한이라는 게 갑자기 벽을 잡잖아요. 사실은 뭐 공청회도 하고 이제 고시 바로 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하거든요. 다 절차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했지만 식품 제조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어떡하지, 우리 큰일 나는 거야. 당장 물건 만들어서 팔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022년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소비기한을 직접 유통하는 제품들은 소비기한을 직접 측정을 할 거다. 그래서 식품 아까 공정에 나와 있는 289개, 정확히 289개 식품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조일자 표시하는 거, 또 품질 유지기한 표시하는 거 이렇게 빼고 나니까 소비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될 게 222개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조 못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식품 공전에 유형이 들어있긴 하지만 수입하는 것도 우리나라 식품 유형의 공전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조는 하지 않지만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콜릿. 우리나라 초콜릿 안 만들잖아요. 초콜릿 원료 가져와서 성공하는 거죠. 그죠? 초콜릿 가공 프로그램. 초콜릿 자체를 카카오 가져와서 갈아가지고 만드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보니까 200개 돼요. 200개 식품 유형에 대해서 한 유형당 또 세부적인 개수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빵을 보면 식빵도 있고 단팥빵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식품 유형당 200개 유형당 평균 어림잡아서 10개씩 해서 200개 식품 유형 2000개 품목에 대해서 직접 소비기한을 측정을 해서 그것을 공개를 하자. 해서 2022년부터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시각처에서 돈을 처음에는 100억 준다고 했는데 100억 다 안 주고 90몇 억 정도 받아가지고
4년째 우리가 마지막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주 간단해요. 연구도 이런 4년째 하고 있지만, 자, 소비기한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소비기한을 설정을 제대로 하려면 예전에 유통기한 했을 때보다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안전기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전기술을 만드는 방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좀 더 과학적으로. 왜냐면 예전에 유통기한 할 때는 실험자가 안전기술을 판단했어요. 자, 얘는 좀 불안해. 0.6. 얘는 잘 만드는 것 같아. 0.7, 0.8. 보통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다양한 변수들을 실제로 실험적으로 우리가 해봐서 안전기술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들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사실은 갑자기 시행이 되고 혼란이 많죠. 소비자들을 잘 모르시고 영업자들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영업자 대상 실태조사, 교육, 홍보 이런 내용 다 섞어가지고 4년간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기존에 유통되는 식품들을 가져다가 했단 말이에요. 시도를 해야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소비기한을 측정을 할 때는 지표를 설정하는 거, 품질 안전 지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한계 기준도 설정해야 돼요.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따로 안전기술 하죠. 실험하죠. 자, 그러고 나서 딱 계산해서 곱하기 하면 소비기한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 빨간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품질 안전 지표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식품이 있습니다. 이 식품이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실험적으로. 근데 그게 수치적으로 나와야 돼요. 정량적으로 우리가 품질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 그것을 바로 품질 안전 지표라고 해요. 이 지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카테고리를 화학적인 거, 생물적인 거, 물리적인 거, 또 관능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식품의 특성에 따라서 원재료나 제조 방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 지표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표에 대한 실험을 우리가 보관을 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어디까지 우리가 이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를 정해야죠. 그걸 품질 안전 한계 기준이라고 해요. 기준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볼 거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죠? 지표에 대해서 실험을 하되 품질 안전 한계 기준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맞죠? 화학적인 거 중요하고 또 세균수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물리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가 이 센서리, 그러니까 관능 평가. 사실은 사람들이 품질적으로 먹을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예를 먹긴 하는데 왜냐면 이게 사실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훈련된 패널이 30명 정도가 쭉 놓고 측정을 합니다. 근데 먹는 건 아니에요. 원래 관능평가는 먹는 게 반드시 포함되는데 외관을 보고 냄새도 맡고 곰팡이가 폈는지 건조가 돼서 크랙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 다 보지만 먹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변화가 안에 생겼을지 저희가 상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먹는 건 절대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실은 품목별 지표도 있고 식품의 종류나 구조에 따라 많이 지표가 달라지는데 원재료에 따라서 지표를 설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제조 방법에 따라서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다 만들어진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지표를 설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통합적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원재료 중에 단백질,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면 VDN이라는 걸 측정을 하거든요. 이게 휘발성 염기질소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단백질 식품들이 상하게 되면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VBN이라는 게 나와요. 휘발성 염기질소라는 게 나와요. 그걸 측정을 하는 거죠. 생선이나 육류가 상했을 때 이상한 냄새 나는 거죠.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런 거 하는 경우도 있고 제조 방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까 유탕 얘기했잖아요. 유탕을 했다. 이 유탕을 하게 되면 기름만 있는 게 아니고 기름이 굉장히 얇게 식품의 외부 표면에 코팅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식품에 굉장히 미세한 구조 안에까지 다시 기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산소랑 접촉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금방 산화가 되고 이걸 산화가 되면 저희가 측정을 하는 게 산가라는 걸 측정합니다. 이게 산도가 쉽게 말하면 산도가 높아져요. 이 구조상에서 이게 뭐가 잘리면서 산도가 높아집니다.
네, 그런 걸 측정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탄산가스가 들어있다. 우리 뭐 탄산음료나 이런 것들. 이것들 보관 잘못하고 포장이 잘못되면 탄산가스 새거든요. 탄산가스 압도 측정을 하고, 그리고 관능적인 면에서는 이 성상의 변화가 있는지, 표면에 건조가 생기는지, 곰팡이가 외부에서 나가는지, 또 액상의 경우는 분리나 침전이 생기는지,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예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계 지표도 설정하고 한계 기준도 설정을 했으면 실험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식품 공전에 보면 유형과 기준 규격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규격을 실험하기 위한 실험 방법을 다 제시해요. 그래서 페이지가 30페이지예요. 30페이지가 넘어가요. 만약에 우리가 잡은 규격이 식품 공전에 있는 동일한 규격이면 식품 공전을 따라갑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공정된 시험법이에요. 법으로 보장돼요. 만약에 없다? 그럼 우리나라의 기타 법적인 기준 말고 인증 기준들이 있어요. 식품에도 케이스 있죠. 케이스 규격이 있습니다. 표준시위원회 이제 농림부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 표준 규격이 있어요. 이거 떠들어보면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시험법을 따라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없으면 WH나 ICAO나 이런 외국의 국제기구도 시험 방법 만약에 있을 제시해서 하고, 아예 그것도 없다. 그러면 논문을 찾아봐요. 퍼블리시된 논문들을 전부 다 찾아봅니다. 여기를 따라가요. 기준 설정 또 시험 방법 다 마찬가지예요. 자, 어떻게 실험을 하고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대한 저장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유통되는 제품들을 했잖아요. 이 기존 제품이라고 하죠. 기존 제품이 표시한 기간이 있잖아요. 열흘이면 열흘. 그걸 100%로 주고 0차시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물건을 가져올 때, 제품을 가져올 때 그쪽 생산하시는 분들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며칠날 몇 시에 생산됩니다 얘기를 들어요. 그럼 저희가 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생산하자마자 진짜 따끈한 거 딱 받아가지고 바로 저희 시험실에 가요. 왜냐면 이게 소비 기한을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가져옵니다. 시험 방법을. 그래서 딱 가져와서 0차 시에 기본적인 실험을 다 해요. 뒤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각종 그 식중독 미생물 실험하고, 또 안전기술 산출에 필요한 pH나 수만 성분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지표에 대한 실험을 다 해요. 왜냐하면 지표에 대한 변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온도 조건에서 저장을 시작합니다. 저장을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온도 조건을 반드시 2개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험 차수가 7번이에요. 그럼 최소한 14개의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반복을 3번을 해요. 그러니까 시료 하나당 검체가 최소 60개, 200g 기준으로 최소 60개에서 120개 정도를 처음에 가져다가 몽땅 집어넣습니다. 그 온도에. 그리고 나서 100% 기준으로 혹시 모르니까 75%를 시작을 해요. 열흘이면 7.5리터. 그리고 100일 25% 인터벌을 쭉 하다가 딱 200%는 20일까지가 실험을 합니다. 200% 기존 유통기한의 200% 이상 넘어가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신규 제품이다. 아직 소비기한을 모르겠다. 그러면 예측을 보통 하잖아요. 아, 얘는 어느 정도 할 거야. 그 예측을 잡아놓고 혹시 모르니 앞에를 더 주고, 그리고 뒤에 조금 더 촘촘하게 하면 더 정밀한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러려면 시료를 엄청 많이 넣어야 돼요.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시겠지만, 왜냐면 동일한 시점에서 만들어진 걸 동일하게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같은 시기, 또 서로 다른 시기에 꺼내가지고 그 변화에 추이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조건에서 저장을 하느냐. 사실 식품 공전에 식품을 저장, 유통하는 조건이 법적으로 4개가 있어요. 상온, 실온, 냉장, 냉동. 그리고 법으로 유통만 정해져 있습니다. 상온은 높을 상이 아니고 평상시의 상온이에요. 그래서 15도씨에서 25도. 법에 정해져 있어요. 실온은 1도에서 35도. 냉장은 10도, 0에서 10도입니다. 그리고 냉동은 영하 18도예요. 근데
항상 안전성이 담보가 되고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워스트 케이스를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상온 유통인 것들은 법에서 15에서 25도로 했으니 유통온도 25도로 제가 잡습니다. 그리고 실온은 35도, 냉장은 10도, 그리고 냉동은 영하 18도. 그리고 또 하나 비교 온도라는 게 있죠. 자, 온도 한 가지만 하면은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실수를 했을 때 비교할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비교 온도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시점에 유통온도, 비교온도를 같이 꺼내가지고 같은 항목에 대해서 같이 실험을 해요. 서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소비기한을 산출할 때는 유통온도에서 나온 데이터만 가지고 산출합니다. 근데 냉장의 경우에 저희가 유통온도를 하나 더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냉장온도 버퍼리미시, 그러니까 상한선이 제일 높아요. 10도 하는 나라 일본에서 전부 다 아니고 일부 10도. 미국은 10도 없어요. 8도, 7도, 4도. 유럽도 10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5도, 10도가 엄청나게 차이나요. 특히 미생물에서 미생물 자라는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나요. 근데 이걸 지금 학계에서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저기 우리 식약처에서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바꾸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통하는 분들, 특히 마트 이런 데는 온도가 되게 작아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온도 다 달아놓고 좋은 거 써가지고 에너지 비용이 들더라도 온도 10도, 8도 이런 거 다 맞춰요. 그런데 편의점 가면은 쇼케이스는 뭐 다 오픈되죠. 그죠? 이게 온도 편차가 되게 커요. 제가 어디 논문을 봤더니 같은 쇼케이스라고 해도 요 지점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어느 데는 20도 넘는 데도 있어요. 어느 지점에 따라. 근데 이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제 특히 편의점 같은 데서는 되게 싫어요. 비용이 어마무지하게 드니까. 그 전기세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혹시나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보도했고요. 습도는요, 이렇게 맞추는 게 권장입니다. 대신에 완전히 포장된 일본 포장된 애들은 습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일반 포장된 애는 습도 맞춰야 돼요. 자, 근데 언제 시험 끝나지? 문제 없으면 200%까지 하죠. 자, 계속 우리가 이 인터벌에 따라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지표에 대해서 기준을 넘어가겠죠. 넘어가는 순간이 생길 거예요. 그 순간이 딱 지나면 실험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은 4개, 5개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개만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능이라는 항상 다르다고. 그 중에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지표 중에 어느 한 개라도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것들 지표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를 하면 모든 시험이 다 끝나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하나도 문제가 생기면 진짜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다 끝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150%에서 125%까지는 괜찮았는데 150%에서 품질 안전 한계 기준이라는 걸 초과를 했다. 그러면 150은 안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전 단계 125%가 안전한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표를 설정하고 기준을 설정을 해서 실험을 하는 이유는 이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을 우리가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알아냈습니다. 실험은 끝났어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요건 실측 얘기를 드린 거고, 어떤 애들 유통기한 냉동하는 애들 건강기능식품 보면 1년, 2년이잖아요. 제가 제일 긴 건 6년짜리 정도 봤어요. 걔네들은 6년짜리 봤어요. 근데 저희는 실측 시험 하면 200%까지 가야 되잖아요. 1년짜리는 2년을 봐야 되고, 사실 저희 2년짜리도 실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6년짜리는 12년을 봐야 됩니다. 저 그때 되면 회사 그만두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속 실험이라고 해요. 온도를 유통 온도에서 특정 온도를 올립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어떤 화학적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빨라져요. 이게 큐탄 밸류라고 하는데 어떤 애는 특성에 따라서 2배가 빨라져요.
35도로 높여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사실 관능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실제로 이런 온도에서 유통에 노출될 염려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능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가속 시험도 일부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진짜 이게 키운 거예요. 안전기술. 안전기술가 뭐냐? 사실은 저희가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는데 제가 샘플 하나를 가지고 샘플 3개를 한꺼번에 실험을 해요. 하나를 가지고 한 20개 돼서 한 타임 할 때 3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래야 통계적으로 좀 안정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에서 막 찍어내지만 그 제품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모두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차이 있죠. 실험에 대한 오차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식품 자체가 외부적인 요인들에 대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 여러분들 마트 가서 시장 보시죠. 정말 똑똑하신 분들 냉동 제품 제일 마지막에 사가지고 나오실 거예요. 그죠? 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마트에서 시장 보고 집에까지 가는데 평균 30분 걸린다. 미국은 1시간 넘게 걸려요. 거리가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마트를 딱 다 보고 정말 똑똑하게 냉동 제품 제일 마지막에 가지고 얼른 패킹해가지고 집에 딱 왔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하다가 한참 보니까 1시간이 금방 걸렸네. 자, 이런 경우는 냉동 제품은 내가 유통해야 되는 온도에서 벌써 노출이 된 거죠. 그죠? 노출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기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전에 있었지만 좀 더 잘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내부적인 요인 크게 다를 수가 있어요. 내부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식품이 갖고 있는 원재료나 이런 최종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PHF라고 해서 포텐셜리 해저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식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패류 이런 데 금방 상하잖아요. 이런 애들을.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 pH는 다시죠.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이렇게 하는 pH. 수분활성도. 자, 수소이온 농도는 아실까요? 1에서 14까지 있거든요. 7이 중성이에요. 7 밑으로 1쪽으로 가까이 가면 산성입니다. 그리고 14로 가면 알칼리성이에요. 식품의 거의 대부분 중성에서 산성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산성식품, 알칼리성 식품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걔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 자,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 미생물 생물하고 엄청나게 연관있어요. 미생물은 중성 부분에서 제일 잘 자라요. 산성으로 점점 갈수록 미생물 못 자라요. pH 4 정도 되면 4 이하로 뚝 떨어지면 거의 대부분의 미생물이 있어요. 유산균 이런 애들은 pH 한 4.6 요 정도면 자랄 수 있어요. 왜냐면 쥐들은 유산균이잖아. 유산을 만들어내요. 쥐들 몸에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산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수분활성도. 수분활성도는 수분의 함량하고 틀려요. 자, 뭐라고 비교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면 오늘 비오죠. 자, 오늘 상대 습도 되게 높죠. 98%, 99% 돼 있습니다. 자, 99%라고 하면 이게 전부 다 99%가 물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지금 온도에서 물 분자가 꽉 차 있는 수준이 원래 차 있어야 될 양이 이만큼인데 99%가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활성도는 식품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수분의 양, 그리고 실제 수분의 양하고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1이 기준이거든요. 1이 기준이면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생각하면. 그래서 0.98, 그러니까 98%죠. 0.98 정도가 되면 모든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0.92가 되면 일반적인 미생물을 자라기 힘들어져요. 0.8 정도 되면 효모나 곰팡이도 자라기 힘들어요. 0.7에서 0.8 정도. 근데 이제 아주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내삼투압성 효모. 이런 애들은 0.6 근처에서 자라요. 내건성 효모. 자, 여러분들 잼 있잖아요. 잼은 되게 촉촉하죠.
수분할 농도가 0.5에서 6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반 미생물이 우리가 나도 못 찾아요. 근데 가끔 곰팡이 피죠. 그게 내상투압성 곰팡이. 그래서 그냥 걷어내 못 드셔도 돼요. 맛이 없어질 수는 있으나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보존료. 보존료는요. 저는 원래 식품 첨가물 연구 되게 많이 했거든요. 식품 첨가물하고 분석 쪽을 되게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식품 첨가물하고 기겁을 하세요. 보존료 별 문제 없어요. 소부산이나 프로피온산 이런 애들이 천연에 다 엄청나게 존재하는 애들. 천연 유래가 많습니다. 근데 보존료가 미생물을 양을 죽이지 못해요. 죽이지도 못해요. 보존료가 있는 상태에서 미생물이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죠. 살균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적 요인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외부적 요인들, 포장 재질.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죠. 어떻게 포장을 했느냐. 포장 방법. 포장 방법은요. 저희 뭐 잠깐 설명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자, 크게 보면 일반 포장이 있고, 밀봉 포장이 있고, 진공 포장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수한 포장도 있죠. 치마 포장도 있고, 또 하나가 안에 뭐 집어넣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요새 스마트 패키징이나 인텔리전트 패키징이나 해가지고 탈산소제 집어넣고, 탈습제 집어넣고, 이런 것도 되게 많죠.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김치, 요새 김치 같은 거 보면 봉지로 되어 있는 김치 쌀 때 조심해야 되고, 잘못하면 이게 터져 나오죠. 그죠? 그게 탈산소제예요. 왜냐하면 유산균은 산소가 없어도 자라요. 근데 일반 미생물 산소가 없으면 못 자라요. 탈산소라면 산소를 제거를 해요. 그러면 다른 미생물 생육을 좀 억제를 해요. 그래서 발효되는 속도가 느려지죠. 보존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흔하게 보는 게 김다 보면 탈습제 실리카게 들어있죠. 얘도 일종의 스마트 패키징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관 온도 엄청 중요하죠. 냉장, 냉동, 실온, 상온에 따라서 보존 기간이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보기.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기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1이 가장 높습니다. 1이 가장 높고, 제일 낮은 건 0.6몇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제가 만든 거예요. 중앙대학교 학상조 교수님이 같이 일을 하면서 이걸 만드시는데, 처음부터 이제 설정 대상부터 얘가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특성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룹핑이 돼요. 그룹핑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숫자들을 하나씩 빼주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냉동 제품 0.97이잖아. 그리고 멸균 제품은 그냥 1입니다. 그냥 1, 우리 안정 품질하자 하객기가 나오면 그냥 1부터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면 0.92, 0.92, 뭐 0.92 이런 숫자들이 나오죠. 1을 기준으로 여기서 차이 0.08이죠. 0.08이죠. 하나씩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겠죠. 그게 안전계수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계수를 나중에 곱해주는 거예요. 이게 안전계수를 곱하려면 사실은 구하려면 제품의 정보를 제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관 유통은 뭐가 되는지, 그리고 원재료는 뭔지, 또 포장 재질이 뭔지, 그리고 포장 방법이 뭔지, 그리고 제조 공정, 예를 들어서 유통 유체들을 했다, 뭐 그런 제조 공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타 필요한 정보를 보존료를 썼는지, 뭐 살균을 했는지, 살균해서 어떻게 했는지, 멸균을 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분활성, 또 pH 이런 걸 반드시 저희가 정보가 있어야 안전기술을 산출을 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자의 경우에 pH가 4.6 이상인데, 그래서 0.92, 수분활성도 0.8 이하라서 1, 저장온도 1에, 그래서 산출 안전계수는 1에서 이런 것들을 빼는 거예요. 0.92에 0.08, 0.01을 빼면 0.91이 나오는 거죠. 과자의 경우에. 그리고 탁주,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기타의 조건들을 해서 쭉 뺐더니 0.89가 나오더라. 자,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는데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스팸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든 스팸 밥이에요. 이런 여러분들 그 행사 보시면 이런 원재료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진 스팸 밥이에요. 얘를 지표를 저희가 미생물하고 지표를 몇 가지를 잡았습니다. 제가 지표를 네모 박스에 자 36페이지 보시면 아까 제가 냉장 같은 경우는 황색 포도상품 바시러스헤르스 관련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품질 안전 한계 기준은 옆에 보시면 11.6 그리고 대장균은 M5에서 스몰앤용 RM10 이렇게 실험 방법 보니까 세균수는 이게 미생물 보면 왼쪽 걸 보시면 대장균이에요. 대장균은 아예 처음부터 안 나왔죠. 대장균이 처음에 빵이었는데 뒤에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었고 그 뒤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세균수입니다. 세균수를 보면 제가 빨간색 위를 보시면 빨간색 위에 긴 라인이 있죠. 이게 지표의 한계 기준이에요. 그 기준 넘어가면 이제 끝장이에요. 15도는 근데 175%에서 10도에서 됐죠. 그죠? 근데 5도를 보시면 200% 이렇게 온도의 차이가 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실험한 결과를 보니 5도, 10도, 10도 저희가 예상한 대로 딱 나오는 거예요. 주장을 보시면 다른 거 이제 문제가 없죠. 다른 거 뒤에 보시면 병원성 미생물도 괜찮고 뒤에 보시면 바시러스헤르스나 또는 황색 포도상품이 처음부터 아예 없어서 그런까지 잘 갔습니다. 근데 뒷장을 보시면 이제 저희 관능이에요. 관능은 다 P라고 되어 있죠. P라고 되어 있으면 패스인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근데 이제 다가 있죠. 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표 중에 어느 하나냐면 일반 세균의 10% 끝나고 15도는 75% 그리고 한계 기간은 저희가 유통온도 10도씨를 딱 고려를 했을 때 아까 175%에서 넘었잖아요. 그럼 150%가 품질한 한계 기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고 저희가 따로 정보 산출을 했더니 얘의 안전한 소비 기간은 49시간입니다. 얘는 1시간 넘습니다. 계속해서 볶음밥을 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얘는 소비 기한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소비를 하기 직전까지. 내가 얘를 오픈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오픈을 했을 때는 드셔야죠. 드셔야죠. 오픈하고 그냥 안 들을 수도 있고. 완전 반대. 이제 저희는 수정 제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이게 김치 속이에요. 김치 속에는 김치하고 똑같습니다. 김치 속이고 얘는 이제 냉장제품이고 얘들은 저희가 품질안전 한전 지표를 유산균, 바시러스헤르스, 산도, 관능 모두 다 적었는데 지표는 대장균 분하고 바시러스헤르스, 산도, 관능만 적었어요. 유산균하고 pH는 그냥 궁금해서 한 거예요. 지표로 적지 않았습니다.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좀 있었어요. 다 없어졌죠. 유산균 없다가 쭉 올라왔습니다. 자, 대장균이요. 대장균 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지막지하게 먹으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장균 군은요 병원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천연에 상대하는 거지. 항상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김치라는 게 김치 속도 마찬가지고 자 원료 살면 안 하죠. 여러분들 김치 속 같은 경우 다 발효시키는 거잖아요. 발효는 누가 멸균하고 살균해버리면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얘는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죽었을까? 뒤에 보시면 유산균 수가 쫙 올라가죠. 유산균은 지가 자랄 때 유산이라는 걸 내놔요. 그럼 pH가 떨어지고 대장균 같은 애들은 pH가 떨어지면 벌써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큼하게 pH 4.5에서 완전히 익은 김치도 있죠. 유산균 한 명씩 높거든요. 그 이후에 유산균도 pH가 너무 떨어지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효모가 공판이 나와요. 그래서 묵은지 보면 이렇게 겉에 뭐 새고 가잖아요. 그게 효모 공판이에요. 삼각 공판. 그게 새로운 방향이에요. 이 김치도 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방향으로 쭉 가는 겁니다. 자, 뒷장을 보시면 뒤에 이제 명호선 이름을 뭐 가스를 쓰고 있어요. 얘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 있다가 없어졌죠. 얘들이 발효가 많이 많이 생성이 되니까 pH는 이제 점점 떨어지겠죠. 온도에 따라 떨어지고 그리고 산도는 pH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산도는 산의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산의 양이 오래 식어요. 식어서 이제 숫자가 밑으로 내려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도는 pH가 떨어지니 당연히 산도는 산의 양이 많으니까 높아지겠죠. 근데 산도가 너무 높으면 완전 신김치가 되는 거예요. 뒤에도 저기가 있죠. 반대편가서. 자, 그래서 그 밑에 장 보시면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실수하면 금지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정계수가 그리고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을 보니까 이거 10도잖아요. 10도에서 26일 175% 잡았습니다. 그래서 9파니까 18일. 얘는 4일을 눌렀습니다. 자, 얘는 떡입니다. 떡은 얘는 이제 친환 제품이에요. 친환 제품이고 사실은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빨리 좀 상할까봐 세균수, 대장균, 수분 권능을 냈습니다. 자, 세균수 올라가다가 200%까지 괜찮았어요. 그죠? 200%까지 저희 50페이지 보시면 200%까지 쭉 올라가죠. 세균수. 근데 괜찮았어요. 3일짜리 여기까지 괜찮은 거죠. 그리고 자, 대장균 아예 없었고 그 밑에 장 51페이지 보시면 자, 수분도 괜찮다가 나중에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폭이 왼쪽에 X축 보시면 Y축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높지는 않아요. 이 그래프 상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 같으나 괜찮습니다. 이제 근데 다음 장 보시면 얘가 관능에서 마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별로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관능에서 아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뒷장 보시면 이제 얘는 175% 그리고 안정계수 0.7958 3일로 수비견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얘는 막걸리예요. 막걸리고 냉장 유통기한이고 기준이 유통기한이 90일인데 지표를 여러 가지 보긴 했지만 실제로 지표는 대장균, 에탄올, 받는 이렇게 맞습니다. 뒤에 보시면 나머지 이제 효모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그 뒷장 다시 보시면 알코올이죠. 에탄올은 주세법 규격에 보면은 레인지를 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0도다. 그러면 위 아래 레인지가 있어요. 그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표상에 관능도 괜찮았어요. 그러면 얘는 200%죠.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이 200%. 이런 애들 더 놔두면 더 오래 갈 거예요. 근데 안정계수를 곱하니까 0.89로 곱하니까 160이 나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90이 되잖아요. 그 냉장고가 잘하면 160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걸 쭉 해보니까 제품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두부다. 자, 두부 만드는 거 있죠? 여러분들 뻔하잖아요. 콩을 가져다가 씻어가지고 잘 찝니다. 그래가지고 응고제 집어넣죠.
위생적인 행동과 위생적인 복장 등등,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서 제조 환경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여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설명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반드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 만들 어떻게 하느냐, 실험을 했으면 실험 결과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이 보고서를 저희가 각 제품에서 만들었고 이걸 오픈을 했어요. 저희 협회, 저희 연구원은 협회 소속이거든요. 협회 부설연구원인데 저희 홈페이지하고 그리고 한번 찍고 있더라고요. 자, 협회 홈페이지하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다 탑재를 했어요. 왜? 영업자를 보시라. 이걸 보시고 이거 보시면 실험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거 보시라고 해놓은 거고 저희가 202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번을 게재를 했어요. 8번을 게재를 했고 지금 6월 26일 날 8차 게재를 했고 179개 유형의 1450 등록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올해 11월 30일 날 마지막으로 그 중간에 한 번 더 있을 것 같은데 총 200개 식품 유형의 2000개를 다 올릴 겁니다. 근데 얘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몰라서 또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속이 좀 터져요. 죽도록 했는데.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가 식품안전부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찾는 방법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그냥 구글에다가 쳐도 나와요. 네이버에 치면 잘 안 나와요. 돈을 안 줘서 잘 안 나와요. 네이버는 이렇게 링크로 걸려면 돈을 좀 많이 내야 되죠. 연구비가 별로 없어서 돈을 못 줬습니다. 근데 구글은 잘해줘요. 그래서 구글은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보시면 이런 형태로 PDF 파일로 좀 짧은 애들은 한 2페이지, 길면 15페이지짜리가 각 품목에 하나씩 보고서 다 올라가요. 저희 직원들이 이거 만들라고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런데 소비기한 증가율을 보시면 대부분 늘어납니다. 대부분 늘어나고요. 저희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00개를 찍어가지고 500%까지 해봤어요. 기존 유통기한 500%까지. 멀쩡해요. 멀쩡한 것들도 많아요. 대부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짧아진 애들도 있어요.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짧아진 애들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유사제품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제품 비교하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그걸 제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부분 보시면 되고요. 저희 지금 마지막에 있는 게 소비기한 착오 개제 해양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도 시키시고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유치원생, 초등학생, 또 성인들 많이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요 연구하기 전에는 식품 첨가물 연구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식품 첨가물의 섭취량 평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10년 가까이를. 섭취량 평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식품 첨가물 되게 관심 많으실 텐데 우리나라 사람이 먹는 식품을 통해서 오존유든 카르비 색소든 산화물질이든 이산화황 등 이런 애들을 얼마나 섭취할까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10년을 넘게 했어요. 그 안에 꼭지로 교육 홍보도 들어가 있고 설문조사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제일 똑똑한 계층이 저희가 초등학생, 중학생, 학부모 다 해봤거든요. 제일 똑똑한 친구들 누구지 아세요? 초등학생 시절. 진짜. 왜냐면 꼭 설문하는 내용 중에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식품 첨가물, 또 잔류농약, 또 생물학적 요인들, 미생물들, 또 뭐 있어? 방사능, 기타 등을 하면 거의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100% 정답을 지어요. 미생물. 근데 이게 점점 나이를 들어서 특히 이제 어머님들 첨가물이 1번, 2번이 뭐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서 첨가물이 한 3등 떨어졌어요. 근데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셨나봐요. 다 1번이 이제 미생물학적 요인으로 합니다. 근데
두 가지죠. 일반 햇살이고 소규모 햇살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고 아니 사실적으로 제가 요새는 햇살 거의 다 받았어요. 거의 대부분 햇살 받아요. 거의 대부분 뭐 많이 응급품이지 응급품도 아까 안현수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햇살이 없으면 나쁜 거 안 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다